네, 안녕하세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황준성 관사고요. 첫 수업이지만큼 제 이름이랑 한번 적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성 관사고요. 제 이메일은 이렇게 되니까 혹시나 수업 중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나중에 또 문제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형영어 시간이고요. 무형영어의 과목은 영어라는 특수성 때문에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까다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세법이랑 같이 또 엮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꽈락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처음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고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1차 시험은 지혜롭게 붙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각 과목별로 40점이 또 각 과목별로 40점이 꽈락이고요. 그리고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이에요.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가야 될지 이것 때문에 그 용량 이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그러면 좋겠죠. 80점, 90점 이렇게 붙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형영어 그리고 특히 또 회계 내세 이 두 과목은 우리가 2차에서 연계가 좀 안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용량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관세법은 반면에 아무리 이렇게 다 외우신다고 하더라도 결국 2차에서 외울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형영어도 결국 무역실무랑 이어지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그 둘은 정확하게 전혀 다른 과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법규 내지는 규칙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한국말로 있는 게 2차예요. 하지만 그거를 영어로 공부하는 게 1차다?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상세하게 다 하나하나 외워야 된다면 당연히 무형영어가 2차였을 것이고 무역실무가 1차였을 거예요. 그 말인 즉슨 1차인 무형영어는 어떤 부분에만 조금 드릴다운 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수박 겉핥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에 아울러서는 이거 소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출제 경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무역실무라는 과목을 검색하시면 조금 금방 아시겠지만 관세사 시험 중에서 가장 범위가 방대한 과목이고요.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1, 2, 3교시 다 합쳐도 4교시 무역실무의 전체적인 절대량보다는 안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역영어도 본디 이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공부해야 될 표면적인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설계하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 낭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이면 가는데 구비구비 돌아간다면 막 20시간도 30시간도 걸릴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3대 협약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들어보실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무역영어 그리고 무역실무에서 중요시되는 규칙인데요. CISG가 있고요. 인코텀즈가 있고요. 그리고 UCP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3대 협약이라고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러프하게 잡았을 때 667 내지는 866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절반 가까이 좀 못 미치게 죄송합니다. 19에서 많게는 20문제까지가 나와요. 이거만 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40문제가 나오죠. 아주 단순하게 이것만 딱 가져갔을 때 거의 절반 45점까지는 받을 수 있다. 즉 이거는 면과락일 가능하다라는 말이겠죠. 반면에 이 3대 협약이 너무 자주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나와요. 따라서 여기는 아주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규칙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2가지를 추가해서 조금은 알고 계셔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운송이에요. 그리고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여기 CISG 인코턴지 UCP 할 때 굉장히 한 조 한 조를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습할 때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세로 공부를 하시다가 갑자기 운송으로 넘어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왜냐하면 너무 많거든요. 공부가 너무 많고 이렇게 공부하던 방식이 너무 익숙해져 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도 물론 문제는 나오긴 하지만 여기도 거의 한 5문제 나와요. 그리고 보험도 작게 나오면 4문제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그럼 운송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운송에는 헤이거 규칙, 비스비 규칙, 그리고 함부르크 규칙, 그리고 로테이르달 협약, MT 조약, 그리고 항공에 있어서 몬트리올 조약, 이렇게 요약만 한 게 이렇게 5가지고 한 2-3개가 더 있거든요. 여기서 5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거의 한 규칙당 0.7에서 0.8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 기준에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진 공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결코 CISG에 비해서도 공부량이 적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전체적으로 용어의 정의부터 해서 그 본질만 가볍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능. 약간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기억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수능 봤을 때 딱 기억을 해보면 내지는 수능 이전에 공부하셨던 세대라면 여튼 본고사 내지는 있던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시면 언어 영역에서 어떤 우리 시험을 볼 때 되게 지문이 길었던 기억이 전 나거든요. 비문학 이런 거 보면 전혀 관계없어. 태양계에는 총 수금지와 옥토 이렇게 쭉 있으면서 자전 90도, 86도로 이루어지며 이런 것들 쭉 있고 밑에 그래서 요약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비문학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거는 자전축이 몇 도구나 이렇게 다 하나하나 공부하시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지문에 있는 밑에 있는 보기에 올바른 답을 찾는 결국 우리는 숨은 그림 찾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수능에서도. 그리고 국사에서도 상기 상송문에 따르면 어느 시대의 어느 조항인가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그거를 정독하기보다는 대충 보고 이건 언제구나 빠르게 넘어가고 이런 공부를 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무역 영어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는 공부는 2차 때 하실 거예요. 우리는 1차 때는 대충 이것들이 어떠한 분위기고 어떠한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확실히 캐치하셨으면 빠르게 넘어가고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무역 영어뿐만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에는 저는 아주 중요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객관식이라는 거는 결국 40문제, 한 문제당 2.5점이거든요. 이 말은 즉슨 아주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맞히나 거저주나 문제를 맞히나 똑같은 2.5점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2.5점을 위해서 공부를 과감히 포기하게 된다면 오히려 아주 쉬운 부분 10번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5번 볼 때 어렵게 나오는 걸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시험 주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문제 풀 때 특히 강조하겠지만 이 부분은 몇 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해도 좋습니다 라는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인적 요소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마주했을 때 이거 나 모르는데 라고 한다면 뒤에 공부하는 데까지 지장이 간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한번 망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있구나 내지는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게 어떤 쪽이구나 라는 거를 반드시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조금 민망한 이야기지만 2차 공부를 거의 붙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식별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공부량이 방대할수록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2차 말미에 느끼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제가 정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항상 쭉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것들을 묻는 내용이구나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우리가 중고나라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아직 팔렸나요? 판매 중인가요? 이렇게 연락을 해서 판매 중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죄송한데 택포 가능할까요? 내지는 10,000원만 깎아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흥정해서 거래를 해요. 그리고 송장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택배 번호도 받고 그리고 물건 이상 있으면 이거 여기 이염이 있는데요, 내지는 고장 났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클레임도 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국내 양 당사자 간의 거래라면 이거는 바다가 하나가 껴 있거나 뭐 육지가 아주 동떨어져 있거나라는 게 결국 격지자간 무역의 거래라고 합니다. 단순히가 양 당사자가 거래를 한다면 제 계좌번호는 우리은행 어쩌고저쩌고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알려줄 수 있겠지만 나라가 서로 다르다면 은행에 입금하는 것부터가 벌써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배송도 우리는 쉽게 뭐 우측에 가거나 CJ 대한통운 편의점 택배에 맡기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 국제 거래가 있으면 또 운송도 애매해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이것이 첫 번째 절차인 거래의 성립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청약 그리고 승낙이에요. 이걸 첫 번째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중요 협약은 CISG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2년에 한 번꼴로 한 문제 나오는 SGA도 여기 포함될 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결국 우리가 거래를 하려면 먼저 성립부터 해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청약 승낙 전에 언급은 아직은 안 했지만 당연히 거래 순서, 거래 제의, 시장조사, 신용조사 이러한 제반 조사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믿을 만한 판매자다, 판매 내역도 많고 해당 나라에서는 유명한 판매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당 조건에서 뭐 CIF 몇 불로 몇 박스를 사고 싶습니다라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요. 그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청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중고거래 해보셔서 알겠지만 살게요 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사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살게요 라고 해서 계좌 드릴까요? 라고 하면 근데 얼마만 깎아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내지는 뭐 직거래시 N울이 되나요? 조건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중고 거래만 해도 이렇게 그런 조건, 부수적인 조건이 많은데 뭐 격지자 간의 무역 거래에서는 어떻게 써요? 뭐 색상이 지금 뭐 비인기 색상인 경우는 할인이 되나요? 떨이 재고 같은 경우는 덤핑이 되나요? 이런 것들로 분명히 회신하겠죠. 따라서 이런 청약의 종류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결국 청약의 정의를 배우면 우리가 청약의 정의, 즉 어떤 것은 청약이다 라는 걸 확 배우고 그리고 대신 이런 부가적인 조건이 있거나 어떠한 뭐 단서가 있거나라고 한다면 이거는 용어로 어떤 청약이라고 한다라는 파생되는 청약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승낙,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이렇게 거래하고 싶습니다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모든 조건이 명확하게 맞다면 그러면 승낙하겠습니다. 거래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계약은 성립합니다. 이때부터는 계약 변경이나 계약 종료에 대한 이슈지 이때부터는 낙장 불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청약 승낙을 중심으로 거래 성립을 공부할 거고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CISG를 공부할 거예요. 최소 6문제, 최대 8문제가 나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나왔고요. 자, 그럼 거래가 성립했어요. 그렇다면 계약에 이행이 있겠죠. 우리가 이 사이에 제가 넘어가긴 했는데 인코텀즈라는 것도 결국 배울 거예요. 우리가 국내 거래에서는 사실 좀 간단해요. 뭐 택배비 포함 3만 원, 3만 5천 원, 택배비 포함 3만 원 막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래 조건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디서 수령할 것인지 내지는 어디까지 갖고 올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갖다 줘야 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국내 거래는 사실 큰 뭐 거래 이슈가 없겠지만 국제 거래에서는 네가 우리 공장에서 오는 거랑 내가 쟤네 거래처까지 가는 거랑 가격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어서 당연히 위험도 존재할 거예요. 법리적으로 소유권도 이슈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내가 막상 너네 공장까지 갖다 줄게 라고 거래를 했었는데 내가 가는 길에 되게 재수가 없게도 뭐 폭풍을 맞아가지고 다른 피난항에 조난을 하게 됐고 납기일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이었는데 뭐 3월 달에 다 돼서 갖다 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약 위반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누구의 위험 규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같이 인코텀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약 이행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결국 돈이죠. 가로치고 결제라고 보겠습니다.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결국 결제예요.
우리가 중고 거래를 한다면 단순히 계좌이체 내지는 당근마켓인가는 현금 거래를 한다면 충분하겠지만 이런 계약 이행에 있어서 나중에 무역심에서 배우겠지만 저 달러 직접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다 외환관리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돈을 어떻게 결제할 것인지, 신고는 누가 할 것인지, 그런 재반 절차, 상계 이런 것들, 여기서 파생되는 대금의 지급은 UCP를 중심으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UCP는요, 신용장과 관련된 조항이에요. 그리고 추심을 공부한다면 우리는 URC를 공부할 거예요. 상대방이 조금은 신용상의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조금 수수료가 낮은 추심으로 거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뭔가 확약이 있으면 좋겠어. 너가 이행할 거에 대한 지급 확약을 은행에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UCP 신용장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결국은 협약과 규칙이 있으니까 유명한 거지, 일반적인 거래 조건 TT도 있고 COD, CAD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일반 이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돈이 해결됐어요. 두 번째는 운송이겠죠. 우리가 그 중고 거래에서 물품을 판다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송장번호를 보내주잖아요. 우리는 그건 단순히 이거는 이 사람이 물건을 확실히 보냈구나, 그리고 송장을 딱 찍었을 때 내 물품이 어디까지 이동하고 있는가 보기 위한 척도에 불과하다면, 이 국제 거래에 있어서 운송은 그리고 그 운송장, 즉 우리는 앞으로 운송장이라고 안 하고 Bill of Lading, 즉 BL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BL이라는 서류는 우리가 그런 단순한 증거 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받을 수 있는 BL을 소지하고 있는 당사자는 사실상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주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 BL에 어떤 것들이 기재돼야 되는지, 당연히 물품을 화체화한 서류이기 때문에 각 규칙마다 여기에 대해 기재사항도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BL들은 발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도 헤이그 규칙, 이건 1800년대 때 나왔던 규칙이거든요. 헤이그 규칙에서부터 지금 현대 로테르담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복합 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MT 조약까지 볼게요. 사실 쓰는 거는 피아타 BL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까지 제가 본다면 처음에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각 이렇게 규칙으로 현재까지 넘어오면서 각 BL마다의 기재사항, 작성 원칙, 그리고 발행 요건,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 범위, 결국 BL도 운송인이 내가 이거를 받았고 운송해 줄 거다라는 확약이기 때문에 운송인의 위험에서도 이건 어떤 거는 내가 면책이야, 너가 포장을 똑바로 안 했네, 이거는 내가 몰아줄 수 없어, 내지는 이거는 애초에 운송상에 깨지기 쉬운 달걀이네, 이것들도 너가 프레즐이라는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물품의 본질상 내가 보상해 줄 수 없어 라는 다양한 면책 요건들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것들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특히 운송은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들은 첫 번째 책임 원칙, 그리고 면책, 발행 요건, 보상 범위, 이것들 위주로만 공부해 주시면, 이거는 제가 2차 멘토링을 할 때도 강조했던 건데 이것만 공부해서도 거의 만점에 가까이 맞아요, 2차에서도. 따라서 1차는 그것보다 어렵게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 공부할 시간에 다른 것들 벌써 한 2번을 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아주 예전에 1800년대 헤이그 때보다 지금 2000년대 들어서 책임 원칙도 더 커졌고 면책은 낮아졌고 발행 요건도 넓어졌고 보상도 높아졌다라는 것만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계약 이행 단계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보험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돈 한두 푼이 아쉽다면 보험 없이 그냥 운송을 하겠지만, 결국 이 운송인이 보상해줄게 라고 하는 거에서 아무리 여기서 책임과 면책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뜯어보면 운송인의 책임이 굉장히 뭔가 보상받기 힘들게 짜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운송약관 하나 보면서 사인하는 게 아니라 뒷면에 사인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필요하니까 하나 불만 있으면 딴 데 가서 하세요 라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완전하게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영국 MIA
라는 영국 보험법 지금 한번 개정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네, 우리가 1900년대 초반에 네, 제정된 MIA 중심으로 배울 거고요. 이것들이 네, ICC 이거는 보험 약관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협약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 어떻게까지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고 대신 보험 회사는 어떤 경우 면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별도로 네, 용어도 중요해요. 보험이라는 게 본디 사실 우리가 접근하기 뭐 해봤자 우리는 뭐 실비보험, 자동차 보험, 이 운전자 보험 이런 게 고작이기 때문에 뭐 보험이라는 거의 용어는 네,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피보험자, 보험 대리인, 보험 중개업자, 언더라이터, 뭐 오픈 팔러스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반드시 공부를 해줘라. 따라서 보험 파트에서는 이러한 MIA, ICC 협약 그리고 용어까지 이 세 가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총 아주 러프하게 여섯 문제, 그리고 운송 5문제, 그리고 보험 4문제까지 가져가면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협약 외에 일반 이론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올해에는 그 일반 이론이 6문제나 나왔어요. 그리고 운송이 거의 안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운송을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되게 억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에 올해지만 우리가 내년 1차를 준비하기 때문에 올해 기준에서 작년에 네, 운송이 얼마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항상 시험은 퐁당퐁당이거든요. 올해는 네,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운송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염두를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행이 잘 됐어요. 보험도 네, 잘 끝났고요. 이렇게 물건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잘 끝나고 우리가 원하는 물품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네, 클레임이라고 할게요. 계약이 이행돼서 종료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계약 사이에 이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클레임 단계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협약은 네, 뉴욕 협약, 즉 중재입니다. 우리가 상사 중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소송을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소송하면 결국 승자는 없다, 승자는 변호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일반적인 민사 같은 것들도 중재나 화해 이런 것들, 조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국제 거래는 훨씬 더 심합니다. 서로 법역이 다르기 때문에 중거법을 어느 재판관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벌써 다툼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한국에서 뭐 미국 제임스 씨는 뭐 1,000억을 배상하라라고 한다면 미국 제임스 씨가 네,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만 있으면 청구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법역이 다르니까 우리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게 미국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네, 뉴욕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각각의 그런 판결들이 상대국에서도 인정된다라는 게 이제 조항에 적혀 있거든요. 따라서 상사 중재를 통해서 원활하게 해결한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뒤에는 우리가 뭐 ADR이라고 한번 써봐도 좋습니다. 소송을 제외한 모든 클레임에 대해서 ADR이라고 말하는데 여기까지만 딱 공부하면 아마 적당할 거예요. 사실상 지금 그리고 플러스 일반 이론. 제가 지금 러프하게 설명한 이 영역에서 우리가 내년에 시험 볼 35가지 정도의 문제가 즉 90% 이상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공부할 별로 없어 보이지만 공부가 진짜 많고요. 제가 이렇게 딱딱 집어서 말한 이 부분에서만 절반이 내지는 절반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할 것이고 나머지들을 네, 훑는 식으로 해서 제가 왜 훑는 식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객관식에서 찍기라는 거는 조금 접근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지선다인데요. 우리가 훑고 잘 지나가면 다섯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 모르겠지만 여기 5가지 지문 중에서 2개는 확실히 틀린지 알겠어. 나한테는 삼지선다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가 익숙해지고 훑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찍는 문제에 있어서도 오지선다가 아닌 삼지선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는 이지선다까지 선별을 해가지고 타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식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